자,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틀랜드 전쟁 당시에 아르헨티나는 4척의 잠수함 중에 다 한 척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한 척의 잠수함은 영국 군함에 대해서 3발의 어뢰를 발사해서 한 발을 명중시켰는데 이마저도 불발이었다. 이처럼 아르헨티나의 잠수함 작전이 효과가 없었지만 영국 함대에는 이 잠수함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대잠 항공모함 2척, 호위함과 구축함 12척, 잠수함 5척 등을 투입해야만 했다. 영국은 엄청난 전대물자 시간 투입했지만 결국 잠수함을 타는데 실패했고 여러 작전이 위축되고 말았다. 사실 일본은 별일이 없어요. 이거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거죠. 자, 이처럼 잠수함은 탐지하기 어려워 매우 위협적인 무기 중 하나이다.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일문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문단 맨 마지막에 잠수함 타는데 실패했다. 그만큼 잠수함은 탐지가 어렵다. 그냥 이 얘기 하고 싶은 거라서 일문단 별 얘기 없죠.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잠수함에 큰 피해를 입은 영국은 음파를 사용해서 잠수함을 탐지하는 수단을 연구해 소나라고 불리는 음파 탐지를 개발했는데 이런 소나에 불리는 소나에 발신된 음파가 목표물에 부딪혀 돌아오는 소리를 감지해서 목표물과의 거리와 방향을 측정한 장치로 지금도 잠수함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문단대로 본다면 이 잠수함이라는 거는 탐지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이 소나는 음파 탐지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뭐 한다? 그 잠수함 자체를 찾는다. 이게 그냥 두 번째 얘기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해야 돼? 이 소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가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소나에는 액티브 소나와 패시브 소나가 있는데, 액티브 소나는 스스로 음파를 발신해서 목표물을 탐지하는 소나로 영화의 수중에서 핑 소리 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게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그렇긴 해요. 자, 액티브 소나는 패시브 소나에 비해서 목표물과의 거리와 방향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음파 발신 위치를 상대적으로 여추적해서 발신자의 위치가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수상함과 잠수함의 액티브 소나는 상대 잠수함을 공격하기 직전이나 상대를 위협하는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한다. 다음으로 패시브 소나 음파를 발신시키지 않고 상대편에 발신하는 소음을 감지해서 적의 수상이나 잠수함을 탐지하는 소나인데, 이 소나는 액티브 소나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운용하는 수상함이나 잠수함 자체의 소음, 주변의 수중 소음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목표물에 대한 정보가 액티브 소나에 비해서 부정확하다. 그래서 수상함이나 잠수함이 고속으로 이동할 경우에 성능이 크게 저하된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소나의 종류 두 가지만 얘기한 건데, 하나가 액티브 소나를 얘기한 거고 나머지 하나가 패시브 소나를 얘기한 건데, 어쨌든 각자 뭐예요? 장점과 단점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장점은 정확성이죠. 정확하게 잠수함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이런 발신자 자체의 위치 자체가 밤새에게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거고, 패시브 소나 같은 경우는 반대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음파 자체를 실제로 안 쏘니까 자신의 위치에 대한 노출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하지만 반대로 얘는 정확성이 떨어지죠. 각자 반대로 움직인 거지. 자, 네 번째. 수중에 있는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서 먼저 수상함이나 잠수함의 패시브 소나를 이용해서 잠수함을 탐지하는데, 이처럼 잠수함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 추적하는 것을 접촉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해상 초계기나 대잠 헬기와 같은 대잠 항공기를 동원하는데 이런 대잠 항공기는 액티브 소나 또는 패시브 소나가 탑재된 막대기 모양의 소나 부위를 잠수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투하한다. 소나 부위는 설정된 수심에 도달해서 수중의 음향 정보를 수집해서 대잠 항공이나 수상함 등에 송신하며 이를 통해 적의 잠수함을 탐지한다. 하지만 소나 부위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단점이 되는 거지. 오랜 시간에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대잠 헬기는 정지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헬기에서 줄이 달린 소나를 잠수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중으로 내려보내 수중의 음향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소나를 디핑 소나라고 얘기한다. 이런 디핑 소나는 줄을 이용해서 소나의 탐색 수심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음향 정보를 유선 전달해 소나 부위에 비해서 안정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지만 이를 운영할 때 대잠헬기의 연료 소모가 많고 제공권이 확보되지 않거나 기상 조건이 좋지 못한 경우에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 네 번째에서 일단 얘기하는 거는 지금 두 가지 얘기하지. 이 소나 부위를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디핑 소나를 얘기한 건데 소나 부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단점이 이거지. 배터리의 용량장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용량이 있는 만큼밖에 안 돼요. 그 다음 디핑 소나는 소나 부위에 비해서는 정보 전달 자체가 잘 되지만 단점은 대잠 헬기 자체의 배터리 소모량이 너무 많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공권에 대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제공권 확보가 안 되는 건 이걸 사용하는 거고 확보가 되면 이걸 사용하는 게 낫겠다는 거지. 각자 장단점도 나왔으니까. 마지막 잠수함을 탐지하는 또 다른 방향으로 마지막이었네. 하나 되네. 잠수함이 수중에서 스노클이라고 하는 공기 흡입이나 잠망경을 수면 위로 올렸을 때 대잠 항공기의 레이더를 통해서 이를 탐지하는 방법이 있다. 대잠 항공기에서 발신된 레이더 던파가 스노클이나 잠망경에 반사되어 돌아온 신호를 수신해서 잠수함과의 거리와 방향을 탐지할 수 있지만 파도가 높거나 기상 조건이 좋지 못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또는 잠수함이 탐지를 우려해서 잠망경이나 스노클을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수면 위로 노출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잠수함 탐지는 매우 어렵다. 결국 밑에 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 또는 해상 초계기의 자기 탐지기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해상 초계기의 자기 탐지기는 금속을 만들어진 잠수함의 수면 위에 주변과 다른 자기장의 분포가 나타나는 걸 이용해서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인데 이런 MAD 역시 탐지 범위가 수백 미터에 불과하고 잠수함이 수면 가까이 있지 않으면 탐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면 오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스노클을 얘기하던지 그 다음 레이더를 얘기하던지 아니면 이런 해상 초계기 자기 탐지기를 얘기하던지 다른 말로 MAD지. 근데 결국 얘네들도 다 뭐예요? 단점들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죠? 말 그대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상 조건 자체가 좋아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잠수함 자체가 결국은 미투리 때는 안 된다는 거잖아. 그 다음 MAD 같은 경우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맨 마지막에 볼 때 탐지에 대한 범위 자체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 자체는 몇 가지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생각보다 쉽진 않다. 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잠수함을 이용하는 거겠죠, 전쟁에.
자, 이처럼 수중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면 각자들 뭐가 나오니까? 단점들이 결국 나와주니까. 무엇보다 드넓은 바다단지를 이용해서 이러한 탐지 수단을 지속적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최신의 잠수함들은 잠수함에 발생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장치와 설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수함 탐지는 수상함이나 대장항공기 등의 자산을 효율적 투입해서 다양한 탐지 수단을 동시에 운용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각자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뭐한다? 운용하는 방식이나 탐지 방식을 바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 육교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은 처음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방금 전에 읽었고 마지막 문단에서 3번도 첫 번째 문단에 잘 나오고 네 번째 제공권이 확보되면 대자말기가 뜰 수가 없으니까 제공권이 필요할 거고 근데 마지막 해당 초계기의 자기 탐지기는 수중에 있는 잠수함은 탐지하지 못한다. 가능하잖아. 그죠? 이게 그 MA들이 얘기한 거니까 맨 마지막 문단에 그러니까 5문단에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잠수함이 수면 가까이 있지 않으면 탐지하기 어렵거나 탐지 범위가 수백 미터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중에 있는 잠수함은 탐지해요. 가까이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럼 정답 5번. 그 다음 2번. 이번에 1. A가 구축함이 D를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액티브 소나를 이용하면 아까 세 번째 문단에 있는 것처럼 발신지 자체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는 게 정상적이지. 두 번째, 구축함이 고속으로 이동할 경우에 패시브 소나를 통해서 D를 탐지할 경우가 어려워진다. 이것도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 패시브 소나는 수상함의 잠수함이 고속으로 이동한 경우는 크게 성능이 저하된다 라고 나오니까 맞는 얘기지. 여기서 구축함이라 나오고 여기서 또 수상함 나오는데 같은 거야 사실. 구축함하고 수상함이나 다 그냥 물 위에 떠있는 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이름을 왜 이렇게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군함이라고 나와도 구축함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야 결국에는. 세 번째, B가 투하한 소나 부위는 여러 수심에서 발생하는 음향 정보를 수입해서 A에 송신한다. 일단 A에 송신하는 건 맞아. 대장항공기와 수상함 등에 송신할 수 있다는 거야. 문제는 여러 수심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지. 거기서 틀린 거지. 그러니까 정답 3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까 네 번째 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나오지. 소나부는 설정된 수심에 도달해 수중의 음향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 수심이란 말이 이상하죠. 정답 3번 나올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C는 대장멸기는 D가 있을 것을 추정되는 수심에 지금 디핑 소나의 그림에서도 이미 내리고 있잖아. 그죠? 그 다음 마지막 D가 잠수함이 수면 위로 전망경을 올리면 당연히 수면 위에서 레이더가 탐지가 가능하겠지. 반대로 얘가 전망경 내리면 수면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레이더가 이용할 수 없다고 아까 5문단에 나왔죠. 그 세 번째 줄 뒤에 네 번째 줄부터.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 기억니은의 공통점인데 기억은 소나고 니은은 레이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기억이고 얘가 니은이죠. 그죠? 자, 1번에 수중에 발생하는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패시브 소나는 영향을 받는다고 나와요. 세 번째 문단 마지막 쪽에 분명히 소음에 영향을 받아 목표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나와주죠. 그러니까 탈락. 기상 조건이 좋지 못하면 목표물을 탐지할 수 없다. 레이더는 그렇지만 액티브 소나는 세 번째 문단 처음에 나온 것처럼 기상 조건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정답이 안 되죠. 하나씩 안 되니까. 그 다음 목표를 탐지할 때 자신의 위치를 액티브 소나는 드러내죠. 탈락. 네 번째, 목표물과 관련한 파동을 수신하여 목표물을 탐지한다.
이게 두 번째 문단을 가지고 볼 때 그 소나의 원인이라고 세 번째 줄 보면 발신된 음파가 목fun에 비드쳐 돌아오는 소리를 감지한다 라고 나와주고, 그 다음에 레이더 나오는 미운 다음 줄에 보면 대자 항공기에 발신된 레이더 점퍼가 스모크나 잔망경에 반사해 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한다 나오니까 둘 다 목표와 관련된 파동을 수신하는 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정답 4번. 그 다음 5번에 잠수함은 탐지할 수 있지만 수상함은 탐지할 수 없다. 근데 세 개 다 수상함도 탐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수상함 탐지할 수 있다고 바꿔줘야죠. 이쯤은 뭐 이 정도고, 기술이나 과학이 딱히 뭐 계산의 문제는 안 나와서 복잡하진 않은데, 우리 학교 문제 또 어떻게 했지? 자, 그 다음 이제 프린트로 넘어가 보세요. 일단 정답이 이상한 건 없을 겁니다. 정답은 저도 다시 이내 주고 확인을 했는데 이상한 건 없었고요. 이게 지문들이 거기 복수의 원리에서 좀 잘린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 그냥 한 번에 다시 읽어보면서 갈게요. 자, 처음에 이쪽을 봐보세요. 이건 두 번째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쓰면서 재정리하지 않을게요. 자, 우리가 흔히 건반악기를 보는 피아노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건반의 연전이 현악기를 얘기하고, 건반과 연결된 해머가 현을 때리면 현이 진동하게 되고, 진동으로 생성된 음향판에서 증폭되어 특유의 음색을 가진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그랜드 피아노를 기준으로 피아노에서 특유의 소리가 나기까지의 어떤 것들이 관여하는지 살펴보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얘기다. 첫 번째 부자나 얘기하면 해머 자체가 어쨌든 이렇게 현을 때린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현이 진동합니다. 어쨌든 질문 전체에서 현의 역할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럼 그게 이제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자, 피아노의 핵심 역할은 액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각 건반마다 하나씩 있는 액션은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우선 액션은 건반은 누른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액션인 해머가 현을 때리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되고, 둘째, 건반 누를 때 해당 현의 댐퍼가 현에서 떨어지게 했다가 손을 건반에서 뗄 때 댐퍼가 현에 다시 붙게 한다. 건반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해머가 진동을 시작한 현이 계속 진동할 수 있게 하고, 그 얘기는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소리가 난다는 얘기고, 그 건반에 손을 떼면 댐퍼가 다시 현에 붙도록 해서 다른 현이 진동할 때 공명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셋째, 해머가 현을 때리는 즉시 액션은 해머를 현에서 이탈하게 하고, 액션이 이처럼 작동한 이유는 만약 해머가 현을 때리고 곧바로 떨어지지 않거나 해머가 현을 때린 후에 그 반동으로 제멋대로 움직이면 해머의 반해로 현이 자유롭게 진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소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세 번째, 건반 하나의 액션은 하나가 대응하지만 현은 그렇지 않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25번에 2번이 정답이 아니지. 건반의 개수는 액션 개수와 같이 현의 개수는 더 많겠지. 대응하는 개수가 더 많은 거니까. 저음부에는 해당하나의 같은 음높이의 현이 한두 개씩 대응되어 있고, 중고음부에는 두 개, 네 개씩 대응되어 있어 해머가 한 번에 여러 개를 때릴 수 있다. 그에 따라 같은 음높이를 가진 현이 여러 개가 진동하기 때문에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현의 음향판을 잇는 역할하는 브리지를 거쳐서 음향판을 전달된다. 이런 음향판은 현의 진동을 전달받아 공기와의 접촉면을 넓혀 음량을 중복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음향판에는 향봉이 부착돼 있어 음이 음향판 전체에 고루 퍼질 수 있게 하는데, 이런 음향판의 모양은 피아노 특유의 음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피아노의 페달 역시 페달을 밟고 있는 동안에 특정 역할을 수행해서 음색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피아노 세 페달 중에 오른쪽에 있는 페달을 댐퍼 페달이라고 얘기하고,
이 페달을 밟으면 현에서 댐퍼가 일제히 떨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만약 댐퍼 페달을 밟고 건반을 누른다면 현의 진동은 건반을 누르지 않은 다른 현에도 공명을 일을 것이다. 근데 건반에 손을 떼도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댐퍼 페달은 연주되는 음을 지속적으로 울리게 해서 음향을 풍부하게 하게 하고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한다. 그러니까 현에서 댐퍼 발전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 공명과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왼쪽 페달은 소프트 페달이라고 하는데 이 페달을 밟으면 해머가 한쪽으로 조금씩 움직여서 해당 건반에 해머가 때리는 현의 수를 3현은 2, 2현은 1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음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가운데 페달은 소스페너투 페달이라고 하는데 이를 밟은 채로 건반을 누르면 해머가 때린 현의 댐퍼만이 현에서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음색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현의 댐퍼만이 일제히 떨어지는 건 이것도 공명하고 연결됐다는 거잖아. 24번. 이번에 보면 피아노의 조율 장치와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보면 액션, 그 다음 마지막에 페달의 역할들까지 해서 쭉 다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 뭐 향봉, 음향판 이런 거 설명하니까 전체적으로 피아노 안에 있는 주요 장치들과 그 기능의 특징들 이것만 얘기한 거고 나머지는 안 맞죠? 그 다음 25번. 1번의 음향판의 모양은 세 번째 문단에 나오죠. 그래서 음색이 변화준다라고 맨 마지막에 잘 나왔고, 3번의 건반을 세게 내려치면 액션은 그 힘을 자연스럽게 완화시킨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태호가 힘이 완화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힘이 완화된다. 작아진다는 얘기잖아. 근데 아까 두 번째 문단 볼 때 오히려 얘가 왜? 액션은 건반 누를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액션에 있는 해머가 현을 때리거나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완화시키지 않겠지. 반대로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정답 3번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26번. 이거는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기역 자체를 밟았을 때의 효과를 바르게 추론한 거는 가운데 페달은 소스페너투라고 하고 이를 밟은 채 건반을 누르면 해머가 때린 현의 댐퍼만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것만의 음이 지속된다는 얘기잖아. 나머지는 다 상관없고. 그러니까 정답 1번밖에 안 나오겠죠. 27번. 27번은 포인트가 하나 있어. B를 연주할 때부터 댐퍼 페달을 밟았다가, 그러면 B 자체가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댐퍼 페달 자체가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D를 연주하기 직전에 댐퍼 페달에서 발을 뗀다. 그럼 D는 이미 뭐 한 거야? 댐퍼 페달 자체가 밟지 않은 상태라는 거잖아. 이미 C까지만 밟은 거고 이런 상태로 되는 거지. 그럼 1번에 볼 때 A를 연주할 때 건반을 손에서 떼려해도 현은 계속 진동하게 된다. 근데 A는 댐퍼 페달을 밟은 상태가 아닌 거니까 진동할 이유가 없는 거지. 탈락. 그 다음 B를 연주할 때 건반을 누르고 있는 동안 해당 현만 댐퍼에 붙지 않으므로 댐퍼 페달을 밟지 않을 때부터 음량이 큰다 라고 했는데, 지금 B를 연주할 때는 댐퍼 페달을 밟고 있는 거니까 밟았 상태가 되는 거니까 모든 면에서 댐퍼 페달 자체가 다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니까 안 맞지. 그래서 해당 현만이 아니라 모든 거라고 바꿔야지. 세 번째, B를 연주할 때 건반을 매우 강하게 누른다고 해도 C는 어떠한 현도 진동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근데 B를 연주할 때는 이미 댐퍼 페달을 밟은 상태니까 현 자체가 다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니까 얘가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이지 안 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얘기한 거고, 네 번째, D를 연주할 때는 A, B와 다르게 건반을 손에서 뗀 후에는 해당 건반의 현 외에는 울리지 않게 된다. 근데 D를 연주할 때는 지금 댐퍼 ped에서 발을 뗀 상태는 거니까 건반에서 손을 뗀 후에는 해당 건반에도 현이 울리지 않는 상태가 돼줘야지. 해당 건반의 현 외에는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답 나올 게 5밖에 없죠. D를 연주할 때 건반들을 누르고 있는 동안 해당 건반들의 댐퍼는 현에서 떨어져 있으므로 해당 음들이 서로 공명을 일으킨다. 왜냐면 D를 연주할 때 댐퍼 ped에서 바를 때도 건반 자체에서 땡 상태가 아니라면 아직 공명은 일으킨 형태가 되겠지. 여기서 건반을 같이 떼면 얘가 또 달라지겠지만 건반 자체를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D만 발만 뗀 상태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공명을 아직까지는 일으킨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이렇게 푸는 문제. 이 실제로 피아노 안에 뒤져보면 이렇게 더 나오긴 해요. 모습이. 자, 그 다음에 4쪽 넘어가고. 4쪽에 23번을 그냥 먼저 얘기하면 기억이 침해하다는 사라져 없어지게 한다고 반대로 움직이겠죠. 지민아, 침해하다. 이 말은 보통 그냥 소멸이란 뜻일 거고, 그죠? 침해하다는 뭐야? 침범하다. 그래서 해를 주다. 이런 뜻이겠지. 그죠? 그냥 저거 두 개의 줄임말이니까. 정답 1번. 나머지는 맞죠? 의미가.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을 보세요. 자,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해서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한 것을 기업 결합을 한다. 해요. 기업 결합의 가장 중요한 거는 둘이 평등 관계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평등하게 되는 거 아닌가? 너 이거 어제도 한 거야. 평등 관계가 아니라 어느 하나가 나머지 하나를 집어 삼켜야 되잖아. 예. 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냐? 예. 자, 두 번째 줄.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적 경쟁력 강화 같은 긍정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건 장점이지.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역기능이 나타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국가는 뭐 한다는 거야? 역기능 자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업 결합이 허용되는 거를 내비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만약에 이런 기업 결합 자체의 역기능 자체가 없음 이러면 국가는 뭐 한다? 국가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고 정부라고 얘기하면 맞지? 정부는 기업 결합 자체는 뭐 한다? 허용한다. 왜? 기업 결합에 모두 있으니까 장점도 존재하니까. 그죠? 이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20번에 정답 5번밖에 안 나오지. 기업계의 순기능을 살리되 부정적 측면이 있다면 그때는 막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건 1문도 안에서 나오지. 자, 예를 들어 점유율이 30과 40%인 경쟁기업에 결합해서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질을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최은아, 여기서 70%는 뭐하고 똑같다고 했어? 처음에 할 때. 70%요? 70%가 되는 거는 어떤 상태와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야? 독과점하고 비슷한 상태가 된다고. 오케이? 네. 완전 독과점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되고 나머지 지문이 움직여주는 거잖아. 아 맞다, 너 책 안 바꿨지? 오케이, 그런 얘기라고. 그래서 뒤에 볼 때 나오잖아.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 인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독과점이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자, 이때는 정부는 기업의 결합의 치주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폐해를 가려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섣불리 판단해서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친다. 왜?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왜? 기업 자체가 기본적인 효율성 자체가 증대되거나 비용 절감하면 그만큼 나라 전체의 비용도 절감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올라갈 거니까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얼마 전에 하나 미쳤잖아. 이미 최종 승인 났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항공사 2개밖에 없잖아요. 큰 거. 이미 합병됐어.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유럽에서도 이미 승인 끝났기 때문에 세계 10위인가 11위 뭐 초대형 항공선 다 탄생 이렇게 하고 어제 계속 뉴스 나오는데 나만 본 거야? 너 안 봤어? 예. 그렇구나. 그리고 어제 같이 나온 이슈는 우리 우성이 형이 그 얘기했잖아.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책임을 다하겠다. 그거 왜 거기에 와서 얘기해? 따로 기자회견을 하든지. 그래서 거기에 항상 교훈이 있지. 자, 차마 말하기 그러네요. 여자 만날 때 조심해라. 요 정도의 가장 순기능적으로 아니면 책임을 다해라. 뭐 이런 것들. 몰라. 요새 그래갖고 계속 뭐 미혼부 뭐 괜찮다고 20%인데 계속 설문조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 니네도 그럴 수 있잖아. 결혼은 싫은데 애는 좋아해요.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런 세대가 되는 거야. 나도 그렇긴 해. 나도 애는 좋은데 결혼은 별로야. 근데 이제 와서 뭐 어쩔 수 없고 이미 했는데 뭐 자 이제 우리 모르자 이건 안 되잖아. 그건 좀 아닌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상인력으로 성립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해당 기업 간의 단일 지배관계가 형성되는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에는 취득기업이 피득기업을 경제적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야? 경제적 지배 자체가 가능한 상태가 돼야지만 결합의 성립이 인정된다는 얘기잖아. 그 반대일 때는 결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니까 위에 나온 것처럼 점유율 자체가 똑같으면 안 된다고. 세 번째,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그럼 성립된다는 거는 지분을 확보했다는 얘기지.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확정하면서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인지 거래 단계를 관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그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계가 없는 혼합 결합인지 규명하게 한다. 혼합 결합이 되려면 뭐 해야 돼? 서로 판매량 자체에 영향이 아예 없는 상태가 돼줘야 돼. 이런 얘기잖아. 문제는 어떻게 시장 가격을 시장을 획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정할 때 소비자들이 얼마나 반응하여 다른 상품 옮겨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민감도가 높을수록 서로에 대한 대체제, 같은 용어를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지고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높다. 즉 소비자 자체의 민감도 자체가 높을수록 뭐다? 대체제일 가능성도 높다. 민감도 100이면 무조건 대체제다. 이 얘기지. 그러면 이 과정에서 뭐가 가능하다? 독과점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왜냐면 A가 올라가는데 B가 내려가는 형태가 돼주거나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A가 내려갈 때 B가 올라가거나 반대로 A가 올라갈 때 B가 내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본다면 어쨌든 둘은 대체관계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A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B라는 게 그냥 일정이야. 그럼 이건 대체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네 번째.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이라 판명하더라도 바로 위법을 보지 않는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기업의 장점이나 불가피성에 관한 항변할 기회를 부여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시장 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뭐 한다는 거야? 그 21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환경기회까지 주는 정도까지를 준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뭐냐면 정부는 이 기업 결합의 순기능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야. 자, 21번. 알맞은 건데 B기업의 주식 취득이라고 나오고 A기업이면 A기업의 B기업의 주식 취득이 나왔으니까 A기업이 B기업의 지배를 형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관건이지. 그러니까 1, 2번은 다 답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A가 B 거를 취득하는 거니까 A가 당연히 B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 4, 5밖에 안 될 거고, 그 다음 B의 여부, 시장 범위 획정이 나왔으니까 이건 세 번째 문단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올 거니까 당연히 뭐 할 거야? B의 여부는 네 번째 문단 찾아야지. 그래서 획정이 끝나면 제한한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정답이 3번에서 멈춰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미 B 위에서 획정 나왔으니까 무조건 정답은 3번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쟁 제한 자체를 한다 그래도 뒤에서 항변을 들어본다고 했으니까 바로 항변의 타당성까지 정확하게 연결돼 있는 거지. 그 다음 22번. 세호가 이거 어제 A하고 B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 형님 어? 뭐라고? 평행 관계? A와 B. A와 B요. 수평을 수평 관계. 그 다음 C하고 D. 수평 관계. C하고 D도 똑같잖아. 수평이. 지금 A가 20% 내려가는데 B가 15% 올라간 것처럼 C가 20% 내려가는데 D가 15%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A와 B 자체가 대체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C하고 D 자체가 대체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따로 수평관계 되는 거고 여기서 따로 수평관계 되는 거죠. 각자 보면. 그치? 그러니까 1번 보면 A 소비자들은 B보다 C를 대체제 가까운 걸 인식하려면 C가 판매량이 지금 5%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민감도하고 연결돼서 움직일 때 뭐로 갈아타는지를 보는 거잖아. 2번 B와 동일시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품은 당연히 A가 되는 것밖에 없지. 반대로 C하고 가능성이 큰 거는 D가 되는 거고. 이거 나중에 분명 학교 시험 내면 숫자 바꿀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보고 이전에 A, B, C, D였지 이렇게 하고 풀지 마라. 숫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이거는 숫자를 바꿔도 문제 내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일부러 B하고 C 자체의 판매량 이거 바꿔서 문제 낼 수 있으니까 그거만 잘 보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이쪽은 좀 찾아갈게요. 그 세 번째 문단 봐봐. 반쪽에 이거 혹시나 해서 그냥 설명을 끊어갈게.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지금 세계관에서 얘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수평결합이란 것과 그 다음에 수직결합하고 그 다음이 마지막에 나온 게 혼합이 나오잖아요. 혼합결합을 얘기하는 건데 수평결합이란 거는 이렇게 나오지. 동일 시장 내 경쟁자라고.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사과 음료수를 A라는 회사도 팔고 B라는 회사 사과 음료수를 팔거나 그러면 둘은 뭐가 돼? 수평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근데 수직결합은 이렇게 나오잖아.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그러면 거래 단계 자체를 달리한다는 거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 기업은 사과를 생산해. 근데 B 기업은 사과 주스를 생산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은 둘 다 사과를 하긴 하지만
이건 사가 원액 자체, 그러니까 사가 자체를 지적하는 거고 이거는 가공액하는 거니까 거래 단계 자체가 달라지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거나 어떤 회사는 뭐 A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TV 자체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B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뭐 이런 것만 브라운관만 생산하는 회사거든. 얘네가 컴퓨터를 생산하는데 얘네는 뭐만 하거나 모니터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같은 거를 생산하지만 기본적으로 판매는 사람들이 다를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수평결합의 기본이야. 혼합결합은 거기 나온 대로 뭐 하는 거야? 그냥 관련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판매량에 전혀 영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하고 얘까지는 판매량 자체가 서로 영향이 없는 거고 얘가 판매량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리고 22번을 볼 때 지금 보면 그 A던, B던, C던, D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 이 지역에는 4개의 회사만이 각각 한 종류의 음료수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거를 생산하기 때문에 얘네끼리의 결합은 수직결합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야. 아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수직결합 자체가 나오려면 마지막에 이 설명 자체를 뭔가 바꿔줘야 돼. 학교에서.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까지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저번 시험에도 보면 가급적이면 선생님 복귀까지 잘 안 바꾼단 말이야. 왜냐면 그렇게 되면 전체가 틀이 막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숫자 자체 개념을 잘 바꾸거나 이런 것까지는 안 해. 대신 저번 시험의 특징을 보면 이런 거 있지. 나 이렇게 되는 게 있으면 여기까지가 뭐 인문지문인데 여기서 갑자기 사회지문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여기 문제 따로 내고 여기 문제 따로 내는데 그걸 선지해서 그냥 가나는 전개 방식 뭐가 나오고 여긴 전개 방식 뭐 나오고 내용 있어 문제라도 이거 선지 2개, 3개 써먹고 이거 따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으로 보는 거하고 느낌이 또 다를 수 있어. 왜냐면 이 4의 2하고 4의 1하고 반씩 섞어서 문제 낼 수는 있으니까. 뭐 전지문은 그렇게 내기는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 1부에서 남은 거 짧게 나온 거를 전체화 시켜갖고 내일 보여줄 거야. 그 내일 거는 문제 다 처음 보는 거라고 봐도 돼. 내일 주는 거는. 왜냐면 그 짧게 나오고 문제 없는 거를 문제화 시켜서 갈 거니까. 그리고 직전 대비는 지금 작업 중인데 거의 2부 위주로만 시험 볼 거예요. 2부에서 한 5개 정도? 그래서 6개 정도 갖고 지금 작업 중. 일성 문제 위주로. 그래서 22번은 이제 다시 보면 1번에 볼 때 A의 소비자들은 B보다 C를 대체제에 가까운 곳 인식하지 않겠다가 맞는 거지. 왜냐면 지금 A 자체가 이렇게 내려갈 때 B 자체가 올라가 주는 거고 반대로 B 자체가 이렇게 올라갈 때 A 자체가 내려가는 건 똑같은 거니까 대체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C를 갖고 볼 때도 C 자체 판매량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B 자체만 이렇게 올라왔잖아. 물론 A하고 B도 3하고 2는 올라왔지만 가장 직결되는 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서로 대체제, 이렇게 대체제, 이렇게만 인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볼 때 B와 동일시장으로 획정될 가능성이 가장 큰 성분 A이다. 왜? 연결하니까. 그럼 이번 선지 이렇게 바꿔도 되지. C의 자체와 동일시장 획정된 건 D다. 아니면 D와 동일시장 된 건 얘다. 얘와 얘 연결된 건 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그 다음 세 번째. C의 가격에 비해서 그럼 민감도가 가장 높은 거는 얘가 돼야지. B가 돼야지 무조건. 반대로 A일 땐 B라고 하든지 B일 때는 A라고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네 번째. A 회사와 D 회사는 결합할 수는 있어. 하지만 둘은 수평결합이 될 수가 없지. 왜? 민감도가 낮으니까. 지금 4번 선지를 볼 때 A 자체가 지금 판매량 자체가 이렇게 20% 자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D는 뭐 했어? 평화 자체가 아예 제로잖아. 그럼 대체제가 아닌 거니까 기본적으로 민감도하고도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 전부 다.
C는 일부 수평이라고 했어도 D는 아예 변화량이 없으니까 상관관계가 없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C 생산에서와 D가 결합한다면 서로 대치대가 되는 거니까 얘네도 뭐가 돼야 돼? 수평이 돼줘야지. 그러니까 얘네끼리 각자 수평, 얘네끼리 각자 수평 이렇게 되는 거죠. 무조건 이런 관계죠. 수직결합 자체 문제를 낼 거면 이 설명 바꿔야 돼. 학교에요. 그리고 문제 자체를 낼 때 의도적으로 그 표나 그래프 자체에 있는 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도 보긴 해야 돼. 혹시나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4의 3. (38번) 문제를 볼 때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이 기억에 있는 세균이나 미은에 있는 광벌레나 지금 얘네 둘은 무슨 관계야? 서로 돕는 관계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협력관계, 협력관계. 어느 하나가 나머지 하나 그냥 뜯어먹는 관계가 아니라고 절대로. 이런 거를 다른 말로 니네가 과학 시간에 뭐라 그래요? 동생관계가 배우잖아. 그죠? 그러니까 38번은 어느 한쪽이 반드시 이득이 있고 나머지는 이득이 없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38번의 1번처럼 강강류의 종의 등강류의 일부 종들은 한어치 조약에 서식하는 어류의 표피에 붙어서 그 책을 빨아먹으면 이건 한쪽밖에 뭐 한 거야? 이득이 없잖아. 공생이 아니지. 공생이 될 수가 없지. 이거는 한쪽만 이득이고 한쪽은 그대로 피해만 보는 건데. 근데 이번에 보면 열대 산호초에 사는 놀래기는 곰치 입안에 남아있는 찌꺼기나 곰치 표피에 있는 기생충을 먹는다. 근데 곰치에게 기생충이란 뭐 한 거야?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인데 그걸 없애줬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걸 먹으면서 이 놀래기도 뭐 하는 거야? 자기도 얻어가는 게 있잖아. 먹이로. 그러니까 둘은 당연히 뭐가 돼? 공생관계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3번에 볼 때 바닷가에 사는 진돗개류는 소라구둥의 껍데기 안에 사는데 성장해서 그냥 더 큰 소라구둥 껍데기를 옮겨가는 것 뿐이잖아. 이 관계는 공생관계 성립할 수 없지. 미니관계가 아닌 거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바닷가에 서식하는 현화식물인 잘피는 많은 동물들의 서식지가 되거나 어류에게 산란 장소를 제공하는데 자기가 얻어가는 게 없잖아. 그럼 공생관계 아니지. 마지막. 이빨고래류는 물개와 같은 해산수류나 다량어와 같은 어류를 먹이 삼으면 이것도 한쪽만 이득을 얻는 거고 한쪽은 그냥 얻는 게 없잖아. 공생관계 아니지. 그래서 공생관계라는 건 반드시 둘 다 이득을 얻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문 보고 37, 39를 볼게요. 자, 1문단. 전 세계형의 평균 수심은 4,000m 가까이 되며 심해제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할 수 없어 광합성을 하는 1차 생산자가 생존할 수 없다. 심해제에 서식하는 동물은 결국 바다의 표면에서 한적으로 떨어져 내린 유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은 해양 생물들이 분해되고 남은 잔존물로서 바다의 눈이라 불린다. 그래서 해양 생물이 죽게 되면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거나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 심해조에 도달할 때쯤이면 거의 남는 것이 없다. 그런 까닭에 심해조에 많은 수의 생물들이 살기 어려운데 생물이 항상 새로운 생존법을 찾아오지 않았던가? 그러면 이 지문은 심해조에 있는 많은 수의 생물들이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두 번째. 뭐하냐잖아. 왜 듣는 거야? 그만 사겨. 토론하고 있어요. 뭘 토론하는데 빨리 얘기해봐. 뭐야? 뭐 우리도 문제가 되고 필요한 거면 얘기 좀 해보게. 빨리 얘기해봐. 됐어, 진영. 채원이 남아. 넌 이따 안 토론하게 잡아. 자, 두 번째. 1177년 어우
생물학 역사상 가장 흥미되는 발견 중에 하나가 있었다. 일단의 해양생학자들은 잠정 엘비노를 이용해서 동부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 부근 해저 산맥에 있는 심해 열수구 지역을 탐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양에너지가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뜻밖의 많은 생물의 군집을 발견했는데 모두가 처음 보고 되는 새로운 생물이었다. 그러면 태양에너지가 전혀 도달하지 않은 곳에도 뭐한다? 생물들은 존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잖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한 거야? 이게 없는데도, 태양에너지가 없는데도 얘네들이 뭘 갖고 사는 거지? 이걸 결국 뒤에서 설명한 거잖아. 자, 세 번째. 수천 미터 깊이에 심해져 있는 열수구 지역은 지각 활동으로 인해 흘러나오는 뜨거운 용출수 때문에 주변의 수에 비해서 온도가 높다. 그래서 곳에 따라서는 열수구로부터 섭씨 350도가 넘는 해수가 뿜어져 나오기도 하는데, 지각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고온의 해수에는 다양한 광물질이 녹아 있으며 다량의 황화수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 지역에는 검은색의 매연을 내뿜는 굴뚝과 같은 구조가 광물질의 침전 형성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거야? 두 번째 문단에서 처음 발견한 거지. 어떻게 보면 심해 열수구 지역의 우점종은 리프티아라 불리는 커다란 관벌레인데 독특하게 진화된 영양 방식을 갖고 있어서 입이나 소화기관이 없다. 그 대신에 관벌레는 영양체라고 불리는 매우 특수한 기관이 있는데 그 안에는 세균이 가득 차 있다. 리프티아 몸통은 기다란 관의 안쪽에 들어있는데 관의 바깥쪽에 돌출된 밝고 붉은색의 깃털 구조는 아가미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산화탄소와 산소 그리고 황화수소를 교환한다. 이런 관벌레의 순환계는 매우 잘 발달되어 있고 순환계 속의 혈액은 황화수소 화학적 결합하는 특수한 헤모글로빈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관벌레는 황화수소를 세균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세균들은 화학합성을 통해서 관벌레 먹이가 될 유기물을 공급하며, 여기까지 봐야지 공생관계가 나오는 거지. 사실은 관벌레는 세균이 필요한 황화수소를 비롯한 무기물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윈이 나오잖아. 이와 같이 심해 열수구에서는 화학합성 세균이 해양의 표층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라툰과 같은 1차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뭐야? 세 번째 문단에 있는 지각활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수천 미터 깊이의 심해에서 태양에너지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생물이 진해나왔던 것이다. 그러면 39번처럼 위글의 내용을 근거로 보기의 천문학자가 A와 같이 추론한다고 했을 때 그 추론의 개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증거로 적절한 것은, 개연성이라는 건 결국은 일종의 뭐야? 필연성이잖아.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이걸 얘기한 거니까 이거의 반대가 우연성이잖아. 그러니까 인과관계 성립이나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게 개연성이 되는 거지. 자, 보기. 목성의 위성 유로파는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광합성에 충분한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기가 어렵다. 유로파의 표면은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여 있으며 그 아래에는 물이 있는 거 생각되는데 90년대 후반 우주탐사선 갈릴레오는 유로파의 표면 사진들을 지구로 전송했고, 그 사진들을 조사한 천문학자들은 유로파의 밝은 얼음층 밑에 물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물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건 3문단에 나온 것처럼 또는 5문단에 나온 것처럼 지각활동 자체가 되면서 얘가 광합성이나 이런 거 자체가 가능하다, 이런 추론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 나올 게 2번밖에 없지. 지각활동을 얘가 하면서 결국은 광합성과 비슷활동을 대체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7번 정답 1번밖에 나올 게 없고, 왜냐면 생명체 신비라고 하고 심해자 생물이 태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설명하는 질문이니까. 이번처럼 무슨 먹이사슬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관벌레는 진화되지 않았지, 더 이상. 그냥 관벌레 상태만 다 보여준 거니까 뭐 진화되고 이런 거 안 보이잖아. 자, 그 다음 이제 7쪽 넘어가세요.
실 쪽은 사실 19번만 조금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 근데 19번의 기억과 니은은 주관식을 했던 거고 디귿과 리을이 빠져있는 거니까 디귿 리을이 왜 아닌 것만 규명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문제는 그냥 쉬워. 자, 1문단.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 철학 논고는 비낙파의 논리 실증주의를 비롯해서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 보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 삼았다.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 이론을 주장하는데 이 이론을 세우는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룬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서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형이 실제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뭐 사건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만 모두 된다는 거야. 이런 모형 자체가 결국은 실제 어떤 사람이나 또는 거기 나온 것처럼 자동차나 이런 것과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인 거잖아.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그래서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와 세계가 대응하기 때문이다. 언어와 세계가 대응한다. 너무 대놓고 나왔으니까 기억은 무조건 19번에서 포함시켜야지. 언어 세계는.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대응하고 있다. 그럼 명제와 사태들은 각각 뭐에 대한 거야? 언어는 명제와 명제들 구성되어 있고 세계는 사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서로 세계하고 사태 연결되고 언어 명제 연결되는 거니까 명제하고 사태도 서로 대응 관계가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까지는 어쨌든 뭐해? 연결돼서 정답이 돼. 나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하면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세계란 실제 존재하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인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 된다. 그래서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그래서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제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서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체하지 않은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을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의 참거짓을 따질 수가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라고 나오지. 그러면 이 세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의미 있는 명제, 이런 의미 있는 명제라는 건 반드시 뭐가 나오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지. 실제 하는 대상이나 사태하고 연결돼야 되고 또 하나 거기에서 이렇게 참이나 거짓 자체를 따질 수 있는 게 의미 있는 명제다. 이렇게 대응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디귿처럼 논리적 그림이 의미 있는 명제라고 대응 관계를 연결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리을은 그냥 봐도 더하는데 왜? 형 이상학적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형 이상학적인 거는 뭐야? 실제가 아니잖아 이건. 형 이상학적이란 건 말 그대로 문학에서 그냥 하는 것처럼 다 모으니까 현실을 벗어난 거잖아.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 할 거야? 실적이 현실하지 않은 거니까 경험도 안 되는 것들이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경험이란 것과 대응하면 말이 안 되잖아. 얘. 단어 뜻 자체가.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 문단에 그 얘기 나오지.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영은 형이상학 주제, 주체나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응념만에 불과하다 보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다 뭐야? 이건 그냥 의미 없는 말.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대놓고 나오잖아. 얘네는 경험 자체가 안 되는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리을도 탈락. 그러니까 19번 정답 1번.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자,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왜?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지만 말로 답변하 설명할 수는 없다. 내가 형이상학적 주제를 신비하고 연결시키면 맞는 말이야, 아니야? 맞아요. 신비롭다는 것 자체가 실제 경험하지 않는 거니까 같은 말이야, 이쪽에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뭐야?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또는 형이상학적인 거는, 실제하지 않는 거는, 현실이 아닌 거는 굳이 말 필요가 없다. 왜?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이 얘기만 한 거야. 현실 세계만 논한다. 형이상학적인 게 논하지 않는다. 왜? 의미 없으니까. 이거잖아. 7번에 비트겐슈타인 이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그런데 4번에 볼 때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참이라고 보았다. 근데 경험적 대상을 언급한다고 해서 반드시 참이 돼야 돼? 아니잖아.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왜냐면 현실 세계에서 보면 참 또는 거짓 자체를 따질 수 있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거짓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꼭 참이라고 보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참과 거짓 자체가 둘 다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보던지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18번 맞았어 혹시? 아니요. 18번 몇 번 했어요? 4번 했어. 그럼 1, 2, 3번과 4번의 차이는 뭐야? 1, 2, 3번과 4번의 차이점이 뭔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5번은 제껴두더라도 일단 5번은 그렇다고 쳐도 4번 정도 한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나누면 되게 쉬워. 이게 1점을 준 건 뭐냐면 곰팡이는 생물의 일종이다. 물을 1갑에서 90도 끓는다.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에 태어났다. 우리 반 학생의 절반이 헌혈했다. 이거 다 객관적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4개는 참 또는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5번에 보면 포인트가 여기 있어. 5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28번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참과 거짓을 논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의미가 없는 면제라는 게 지금 참 거짓을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5번에 볼 때 이렇게 나오잖아. 선생님은 바람직한 삶을 살아왔다. 한평생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고, 여기서 포인트는 예지예. 바람직하다가 포인트야. 야, 바람직하다는 이거 참이나 거짓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누군가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어때? 너무 주관적이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착하다 또는 누군가가 정직하다 누군가가 모범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 전부 다 주관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지시 불가능하다는 거야. 성격에 대한 얘기나 뭐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지. 이렇게 따지는 거야. 자, 그 다음 20번. 이걸로 미뤄볼 때 비타인슈타인이 보기와 같이 말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 그 사다리를 던져버리듯이 논리 철학 몽골을 이해한 사람은 거기 나온 내용을 버려야 한다. 왜냐면 이 책의 내용은 반은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었다. 그러면 언어의 한계 자체를 넘었다 라고 나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범주도 아니다 라고 말하잖아. 그러면 언어의 한계를 넘는 거는 또는 말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한 거야? 이거 우리의 경험할 수 없는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형이상학적 주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왜냐면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현실을 넘어갔다는 걸 얘기한 거니까 형이상학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얘 자체는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똑같잖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4번밖에 안 나오지. 경험적 세계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패턴이잖아.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나올 때 그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지. 3번은 왜 말이 안 돼? 실제한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 가능한 상태에 대해. 근데 논리적 가능한 상태가 아니잖아 이미. 언어로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논리적인 가능 상태가 나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나머지들은 차마 볼 것도 없고. 자, 그 다음 이제 5부로 넘어가. 데카르트는 어쨌든 이 질문 전체 볼 때 딱 이거지. 회의론자긴 하지만 완벽이란 말 쓸 수는 없다는 거지. 이게 포인트잖아. 그래서 이상한가 이렇게 나오거든. 철저한 회의론자 이렇게 나오는데 차이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 데카르트는 결국은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건데 철저한 회의론자는 자신조차 의심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 의심. 이 사람은 100%가 아닌 상태의 의심. 이게 차이점이었잖아. 그래서 19번은 정답이 4번밖에 안 나오잖아. 데카르트를 소개하고 데카르트는 철저한 회의론자보다는 부족해. 이런 얘기잖아요. 19번은 지금 안 보고도 할 수 있고 나머지만 지금 보면서 할게요. 자, 1문단. 상식적으로 자신에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대로 세계가 존재할 거 생각하지만 회의론에서는 그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가 모두 환상일지 모른다는 과정을 옹호한다. 지금 우린 여기가 현실일까요? 뭐 이런 거겠죠? 그 매트릭스가 그렇잖아. 나만 맞구나. 너무 오래된 영화인가? 오래되긴 했지. 매트릭스가 나 대학교 때 봤던 거니까 7년 됐나? 그런 거 같은데. 예. 대학을 늦게 갔어. 됐지. 아주 늦게 갔어. 대학을 30살에 갔어 그냥. 대학을 3살에 가. 대학을 3살에 가면 안 돼. 미팅이 안 돼. 미팅. 그럼 40살 가봐. 그럼 다들 책상에 앉으면 그럴 거야. 교수님이 아니었네? 이럴지도? 저 학교 다닐 때 학생 중에 60살인 분이 있었거든요. 공시 가방 들고 다녔고 처음엔 당연히 이 사람이 교수님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우리 옆에 와서 앉고 있네? 뭐야 얘. 교수님 보고 놀랬어. 왜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나중에 이제 물어봤지. 아, 그러니까 우리 과는 아니었으니까, 전공 수업이 아니었으니까 교양 수업이었는데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자기 목사인데 은퇴하고 심심해서 대학교 왔다고. 나는 그런 생각했지. 목사님 돈도 많으시.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아, 나는 학비를 일단 벌고 다니니까. 야, 돈 있는 목사들은 이렇게도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 은퇴하고 할 거 없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또 한편에는 학구열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어. 노인대학이 아니었으니까. 아, 내가 노인대학 나온 건 아니었을까? 나이 20살. 너 나이 20살 노인대학 갈 거야? 할머니들 좋아하실까 아마. 아이고 우리 세혁이. 그 용돈 주고 막 그러지 뭐. 자, 그다음. 자, 가장 널리 알려진 회의론은 데카르트에 제시되는데 그는 의심이 전혀 불가능한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서 체계대로 의심한 방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둘의 공통점이 하나 있지. 일문단에서 어쨌든 둘 다 뭐가 나와? 의심이 전혀 불가능한 확실한 의심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공통점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한계점을 데카르트를 가지라고 가진 건 아니죠. 얘네하고 비교해 볼 때 한계점이 생기는 거고 이 사람은 그거 자체를 한계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거고 얘 차이점이 있는 거지. 자, 즉 의심할 수 있는 이유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것이었다. 사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진짜 모든 걸 의심했다면 철저한 회의론자가 됐겠지 라는 얘기예요. 자, 그가 의심한 첫 번째 범죄의 지식은 감각에 생긴 지식인데 휴대전화가 없는데도 벨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 것처럼 감각은 우리를 돕는 소리이기 때문에 감각적인 증거를 토대로 생긴 지식을 믿을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사실까지 의심한 사람은 없다. 이에 대해서도 데카르트는 꿈에서 똑같은 종류의 감각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는 의자에 앉아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나는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을 수도 있고 따라서 감각적인 증거 토대로 생긴 지식을 믿을 수 없다. 그럼 철저한 지식 회의론자도 감각은 당연히 의심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감각만의 지식이란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지식 중에 수학적 지식은 감각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의심에서 무사히 벗어날지 모른다. 내가 깨어있을 때나 꿈속에서나 2 더하기 3은 5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수학의 지식마저도 의심이 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악마가 존재하여 이건 가정이지. 사실은 2 더하기 3은 4인데 2 더하기 3을 더할 때마다 5인 것처럼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악마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면 상상하는데 제약이 없다. 세 번째 문단에서 꼭 볼 게 있어. 세 번째 문단 볼 거는 기본적으로 2 더하기 3은 5라고 되는 거에 있는데 악마 자체가 뭐한다. 실제로 거기 나온 것처럼 실제로 2 더하기 3이 5라고 우리한테 속인다. 이런 거면 실제로는 4인 거를 5라고 속인 것 뿐이니까 4고 또는 5 이게 아니라 4이거나 그러니까 4 and 5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맞겠지. 답은 얘만이거나 이런 거지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야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거지. 그죠? 답은 원래 하나인 건데 악마 자체가 얘기해서 바뀐 것 뿐이고 답이 2개란 얘기는 아니잖아. 그게 21번의 포인트야. 그래서 21번에 4번에 볼 때 통속의 뇌의 세계에서 2 더하기 3이 4이면서 동시에 5가 되겠어? 아니야. 4 아니면 5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지. 2개가 다 된다는 게 아니잖아.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데카르트는 아무리 의심해도 의심하는 사람의 존재에 관한 의심은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점이 생기는 거지. 철저한 회의론자는 이것까지도 의심한다. 이거니까. 왜냐하면 그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악마도 그를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의심하고 있다면 그는 존재함에 틀림이 없고 그래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존재는 자신에게는 절대로 확실한 것이다. 그럼 자신에게 절대로 확실한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이 차이점이 생긴 거지. 그런데 지금 이 5문단부터 그걸 뭐 한 거야? 데카르트가 빠지는 거지 이제.
빠지고 작가가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야. 데카르트가 회의론자가 되긴 하지만 부족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마지막 두 개니까. 데카르트는 이러한 존재 확실성에 토대는 그리 튼튼한 것 같지 않다. 그의 결론대로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나가 항상 같은 나란 보장이 있을까?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고 하면 지금 생각하는 나와 5분 전 생각하는 나는 똑같은 사람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5분 전에 지금의 내가 생각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지금 생각하는 나와 5분 전 생각하는 나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지금 내가 A라는 거를 마냥 떠올린다고 해도 5분 전에 내가 A라는 걸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5분 후에 내가 A를 떠올릴지는 나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뭐야? 현재의 나는 확실하도 과거의 나나 미래의 나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데카르트의 현재 체계적 의심에 따르면 절대로 확실한 것은 오직 이 순간의 나의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좀 더 철저히 의심하면 영속적인 나의 존재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회의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부족했다. 마지막 두 개는 작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20번을 보면 기억이나 니은이나 디귿은 일반적인 회의론자가 날 수 있는 건데 디귿 니을은 데카르트는 안 하는 거지. 아, 니을 니은은 니을을 볼 때 무언가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는 사지 자체를 의심할 수 있다. 근데 이 생각은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니까. 존재가 하는 거니까 이걸 의심하지 않았지 데카르트는. 하지만 철저한 회의론자는 사람조차 의심했으니까, 자신의 존재조차 의심했으니까 이거 의심해야지. 마지막 영속적인 나의 존재에 의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것도 당연히 회의론자의 철저한 상태만 얘기하고 그 존재에 대한 의심은 데카르트는 안 했으니까 미음도 빠져야지. 그러니까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만, 리을과 미음까지 동의하는 거는 철저한 회의론자만. 이 차이점이 생기는 거지. 그 다음 2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의 뇌가 몸에 분리되어 양분이 공급되는 큰 통 안에 둥둥 떠 있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통 속의 뇌에는 나의 경험을 모두 컴퓨터가 조작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조작하고 있다는 건 2번처럼 뇌의 세계에서 보고 듣는 것은 실제하지 않은 조작이다. 맞는 얘기지. 예를 들어 나는 의자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컴퓨터가 만드는 조작이고 환상이다. 그러면 1번 통 속의 뇌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의심한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아까 악마에 관한 얘기 나왔잖아. 그 다음 3번 통 속의 뇌를 조작하는 컴퓨터는 데카르트만의 악마이다. 그렇죠. 왜냐면 조작 자체를 악마가 조작한 거니까. 그 다음 4번은 얘기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 맨 마지막 우리도 통 속의 뇌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겠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있는 세계도 환상일 수도 있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런 통 속의 뇌가 아니라고 확신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환상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 4번. 자, 그 다음 5-2. 이건 내일 할게.